이어서 박진원 선생님 외에 이제 some topics in the grammar of minority languages in China and Russia 라는 제목의 발표를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원 선생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의 박진호라고 합니다. 예, 먼저 오늘 발표의 배경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6가지 토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주로 금지문, 부정명령문에 대한 것인데 그 니브흐어를 데이터로 삼아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유라고 하는 문법 범주인데, 이 소유라는 문법 범주가 이제 명사 형태법뿐 아니라 동사 형태법에서도 매우 광범위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현상인데, 솔롱 어원키어를 데이터로 삼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티베트 계열의 언어에서 증거성 또는 에고포리시티라고 하는 현상이 많이 발달해 있는데, 그것이 그 주변 언어에도 영향을 미쳐서 많이 전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난이라고 하는 언어를 데이터로 삼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그 북부 사모예드어에서 보이는 프리데스티너티브라고 하는 문법 범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섯 번째는 우랄 제어에서 발달한 공간 관련 격체계를 말씀드리고, 여섯 번째는 중국 지역 내에 그 사이노 티베탄 제어에서 그 수분류사, 양사가 명사구 내에서 어떤 어순을 보이는지 그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제가 한국연구재단 토대 연구 지원 사업에 지원을 받아서 2015년부터 5년간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고, 그 프로젝트가 다음 달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중국과 러시아, 정확히 말하면 구소련 지역의 소수민족 언어에 관한 이제 언어학적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중국 지역에는 80개 언어, 구소련 지역에는 60개 언어, 총 140개 언어에 대한 DB를 구축하였고요. 이제 계통적으로 보면 알타이어, 우랄어, 사이노 티베탄, 그 다음에 흐몽미엔, 타이카다이, 오스트로아시아티, 오스트로네시안, 팔레오 사이베리안 등 다양한 언어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 전반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좀 언어 유형론에 관심 있는 분들, 또 언어학자분들이 좀 관심 가질 만한 좀 흥미로운 주제를 몇 개 뽑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금지문, 부정명령문에 대한 것입니다. 이 금지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생각하면 부정명령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명령문, 보통의 명령문은 어떤 행위를 청자에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면 어떤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니까 금지는 부정명령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개념적으로 명령 더하기 부정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어떤 언어들은 이 금지문을 표현할 때 투명하게 합성적으로 명령문 표지와 부정 표지를 단순히 결합시켜서 표현을 하는 언어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언어에서는 이 금지문이 단순하게 명령과 부정의 합이 아니라 그 이상의 플러스 알파를 갖는 특별한 지위를 갖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인코딩 방식도 평서문의 부정문 그리고 의문문의 부정문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그 부정이 표현되는 현상이 많은 언어가 있습니다. 한국어도 그런 현상을 보이는데, 한국어는 잘 아시다시피 단형 부정과 장형 부정이 있지만 명령문에서는 장형 부정만 가능합니다. 먹어라를 부정할 때 안 먹어라는 안 되고 먹지 말아라 장형 부정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부정 보조 용언의 경우 평서문 의문문에서는 지 않다, 지 못하다라는 두 가지 계열이 존재하는데,
부정 명령문에서는 그것이 아닌 지 말다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실입니다만 그래서 한국어의 금지문도 단순하게 명령과 부정의 합이 아니라 조금은 특별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지라고 하는 거, 어떤 행위를 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개념적으로 또 분석을 해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행위를 시작하지 말라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프리벤티브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시작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어떤 행위를 중지해달라는 요청, 더 이상 그 행위를 하지 말라는 요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동그라미 1번, 2번으로 이렇게 개념적으로 구별을 했는데, 이런 개념적인 구별을 어떻게 인코딩 하는가에 따라서 언어들을 유형별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4가지를 제시했는데 이 외에도 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 좀 중요한 거 4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타입 1은 이러한 개념적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걸 무시하고 인코딩은 그냥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어가 이 타입 1 언어의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어에서 때리지 마라고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험상궂은 표정으로 이렇게 주먹을 쥐고서 손을 들고서 저를 때릴 것 같은 그런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아직 때리지는 않았는데 이럴 때 야, 때리지 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동그라미 1번의 의미입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저를 막 때리고 있는데 그럴 때 때리지 마, 아파, 때리지 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이제 stop beating me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국어에 때리지 마는 동그라미 1번과 2번 두 가지를 다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입 2 언어는 그 1번만을 금지문으로 표현하고 2번의 의미는 금지문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에서 이제 don't 동사가 만약에 1번만 의미할 수 있다면 그래서 영어에서 2번을 표현하려면 stop beating me라고 stop ing 형을 쓴다면 영어가 이 유형에 속할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영어에서 don't 동사 이 형식이 동그라미 1번과 2번 양쪽을 다 의미한다면 영어는 타입 1에 속할 것입니다. 뭐 세계적으로 조사해 본 건 아니고 그냥 약간 조사해 본 결과는 아마도 영어의 don't 동사도 1번, 2번 다 의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어에는 그만 때려 이런 식으로 동사 앞에 그만을 붙이는 그런 형식이 있는데 이것이 뭐 문법화가 아주 고도로 되었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만약에 앞으로 더 문법화가 된다면 이거는 이제 2번 동그라미 2번 의미를 나타내는 전용 형식으로 발전을 할 수도 있겠고 그렇게 된다면 때리지만은 동그라미 1번만 의미하는 식으로 그 담당 영역이 좁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한국어가 바로 이 타입 2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한국어가 그런 단계까지 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타입 3는 이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을 두 개의 별도의 금지문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어에서 뭐 비에다 그러면 이제 때리지 마 이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비에달러 하고 뒤에 러를 붙이면 나를 지금 때리고 있는 사람 보고 이제 더 이상 때리지 말라는 뜻으로 이렇게 구별을 하니까 중국어가 이 타입 3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고 이때 두 개의 금지문은 equivalent opposition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뭐 더 unmarked, marked 이런 관계를 따지기 어려운 두 개가 대등한 자격을 갖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입 4가 있을 수 있는데 타입 4는 이 언어에 general prohibitive가 있어서 이 형식은 1번과 2번 두 가지를 다 나타낼 수 있는 포괄적인 문법 형식이고 그 다음에 1번만을 의미하는 특화된 또 형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이제 더 일반적인 형식이 무표항이고 1번만을 의미하는 형식이 유표항으로서 이제 프리버티브 오포지션, 유무 대립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럴 때 1번을 이제 프리벤티브라고 부르기가 적합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프로히비티브에 대한 좀 약간 일반론이었고요. 이제 니브흐어로 들어가요. 니브흐어는 길리아크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 사할린 섬, 그 다음에 그 사할린 섬과 인접한 그 육지의 아무르강 그 유역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오른쪽 위에 테이블로 이 그르즈데바라는 학자의 레퍼런스 그래머에서 가져온 것인데, 이 언어의 명령문 표지들을 가져왔습니다. 주어가 1인칭, 2인칭, 3인칭. 그러니까 1인칭 명령, 3인칭 명령도 가능한 거죠. 2인칭 명령이 가장 전형적인 명령문입니다만, 그리고 주어가 수가 단수냐, 복수냐, 쌍수냐에 따라서 이렇게 분화가 되어 있고, AD는 아무르 다이얼렉트, ESD는 이스턴 사할린 다이얼렉트에 따라서 형태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쪽에 1번, 2번, 3번이라고 표시한 것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 언어에는 이 금지라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한 인코딩 수단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1번은 뭐냐면 이 동사의 그 명령 형태법을 붙이고 그 다음에 금지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앞에 부정 파티클을 붙이는데, 이 파티클은 뭐 평서문이나 의문문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이 금지문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금지 첨사, prohibitive particle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장은 마셔라 라고 하는 긍정 명령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 어간 뒤에 2인칭 명령 어미가 붙어 있죠. 근데 동사 형태는 똑같고 그 앞에 이제 타라고 하는 prohibitive particle을 첨가하면 마시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정동사, negative verb, 가브르, 카브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이 이 finite verb 속에 이제 incorporate가 돼서 금지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3번 그러면 아까 1번에서 봤던 그 동사 어간과 명령법 어비 사이에 가브르가 중간에 끼어 들어갔죠. 이렇게 돼서 마시지 마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언어의 프리벤티브 서피, 특수하게 프리벤티브의 의미를 나타내는 전미사들이 있는데, 이제 단수형, 복수형이 분화가 되어 있고 아무르 방언과 이스턴 사할린 방언의 형태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브레이크, 부수다라고 하는 동사 어간 뒤에 바로 이 어미를 붙이면 부수지 마라라고 하는 금지인데, 이걸 프리벤티브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브레이크라는 동사의 특징상 이미 부서뜨려 나왔으면 복구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아직 부서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4번 문장을 발화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르즈데바 선생님의 레퍼런스 그래머를 통해서 이 언어에서 이 세 가지 인코딩 형식 중에 3번 형식은 프리벤티브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프로젝트 팀의 최문정 선생님이 그르즈데바 선생님과 직접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질문을 했는데, 이 3번 전미사들은 프리벤티브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의미를 어프리헨시브, 경계법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깨질라, 깨뜨릴라, 한국의 을라인 거죠. 그러니까 깨질지도 모르니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경계의 의미로. 근데 이 의미가 경계의 의미에 더 가까울지 프리벤티브에 가까울지 이거는 조금 더 앞으로 연구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번 형식과 2번 형식이 아까 말한 동그라미 1번과 2번 두 가지 의미를 다 나타낼 수 있는지, 아니면 2번 의미만 나타낼 수 있는지, 중지의 의미 나타낼 수 있는지, 이게 좀 그르즈데바 선생님의 레퍼런스 그래머만 봐가지고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2번 의미만 나타낼 수 있다면 타입 3일 것이고 1번, 2번 의미를 다 나타낼 수 있다면 타입 4일 텐데, 지금까지 뭐 최문정 선생님이 리브흐 네이티브 화자하고도 좀 교신을 해보고 그르즈데바 선생님하고도 교신을 해봤는데 아직 확실한 답을 얻은 건 아니지만 타입 4에 속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금지라고 하는 게 단순한 부정명령이 아니라 좀 더 흥미로운 여러 가지 탐구거리들이 있고, 또 이렇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예방, 그 다음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중지, 이 두 가지 의미로 구분하는 언어, 구분하지 않는 언어, 또 구분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앞으로 많은 언어들을 살펴볼 때, 유형론적으로 살펴볼 때 좀 신경 써서 살펴볼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두 번째는 소유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노미널 모폴로지, 명사 형태법에서 가장 흔하게 인코딩되는 문법 범주가 뭐냐라고 하면 케이스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언어에서는 명사의 수, 넘버도 표시하는 언어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젠더, 명사의 성이라든지 명사 부류가 있는 언어의 경우에 그 명사 부류 정보가 명사 자체에 표시되는 언어도 있고, 명사 자체는 표시가 되지 않는 인히어런트 카테고리이지만 그것이 어그리먼트를 통해서 형용사나 동사, 다른 요소에 표시되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격이나 수나 다른 범주 못지않게 명사 형태법에서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문법 범주인 그런 언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언어들에서는 명사가 일단 두 가지 유형을 나뉘는 거죠. possessed noun과 non-possessed noun.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이걸 소유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명사 또는 그렇지 않은 명사가 나뉘는 것이고, 이 소유된 명사의 경우에는 이 소유라고 하는 문법 범주를 그 명사에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마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그 해당 명사가 가리키는 사물의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소유주의 자질, 가장 흔하게는 인칭과 수가 바로 그 소유물 명사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어는 그런 언어가 아니죠. 한국어는 뭐 내 책상 그러면 소유물 명사 책상에 소유주 정보가 전혀 표시가 되지 않죠. 근데 이제 그렇게 소유주 정보가 소유물 명사에 의무적으로 표시되어야 되는 언어들이 있다는 것이고, 이 언어들은 뭐 좀 다른 지역을 체계적으로 조사해 본 건 아닙니다만 저희 프로젝트에서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북부 유라시아 대륙의 남쪽에는 별로 없는데 북쪽 쪽에 많이 존재해서 우라러, 알타이어, 그다음에 팔레오 사이베리안, 그다음에 이제 에스키모 제어에서 이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언어들에서는 이 리플렉시브, 제기라고 하는 것이 인칭, 1인칭, 2인칭, 3인칭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인칭 범주에 참여하는 현상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에스키모 쪽 언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거를 제4인칭이라고 부르는 관습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프로젝트 팀의 칼리나 두 선생님이 바로 이 솔롱 어원키어의 모어 화자입니다. 이제 이 언어는 이제 지금 러시아 영토에서도 사용되고 중국 영토에 사용되는데, 예, 중국 영토의 그 내몽골 지역에 사용되는 솔롱 어워키어입니다. 그 오른쪽 위에 이 언어의 그 인칭 어미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1인칭, 2인칭, 3인칭, 그 다음에 제기까지도 이 표에 같이 넣어서 하나의 표로 제시했고, 이제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 분화가 되어 있고, 또 1인칭의 경우에 이제 포괄, 배제, 의 구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인칭일 때는 이제 단수, 복수 구별이 없이 싱크레티즘 현상이 있고요. 근데 이제 1인칭 단수 어미 위, 비하고 제기 단수 위, 비가 동일하죠. 그러니까 추측컨대 이 제기 표지는 기본적으로는 1인칭 단수 표지와 동일한 기원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 공시적으로는 별개의 이 시스템 속의 별개의 항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가장 단순한 예들을 5번, 6번, 7번 예문을 제시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선생님이다. 미니 엄머위 박시워요. 그러면 이제 이 언어에서는 이제 코퓰러가 이제 이런 현재 시제 형태에서는 생략이 흔히 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박시워요가 이제 선생님이라는 뜻이고, 우리 어머니는 선생님. 그래서 이제 미가 나하고 니가 이제 의에 해당하는 숙격조사고, 근데 엄머가 이제 어머니고요. 근데 위는 이제 바로 소유주의 인칭과 수를 표시하는 어미인 것이죠. 6번, 그의 집은 나의 집보다 더 크다. 그러면 이제 타르니, 준인, 미니, 주 트히워여, 봉건 해가지고
그의 집 할 때 주, 집 명사 뒤에 3인칭 그 소유 표지가 붙었고, 나의 집 할 때도 이제 주, 집 뒤에 워여가 붙었는데, 이제 전미사의 순서는 격표지가 안쪽에 먼저 붙고 소유 표지가 그 뒤에 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제 relevance, semantic relevance 관점에서는 격보다는 이 소유가 더 relevant 할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전미사 순서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7번, 너의 가방을 잘 조심해서 잘 지켜봐라 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이제 이 문장의 전체, C는 이 문장 전체의 주어입니다. look, 지켜보다의 주어고, 근데 너 자신의 가방에서 이제 요 가방은 문장 전체의 주어와 이 소유주가 동일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2인칭이 아니라 제기 표지가 위가 명사 뒤에, 가방 명사 뒤에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캐렉이라는 언어하고 코리악이라는 언어에서 이 소유 표지가 형태법적으로 어떻게 붙는지, 그리고 그것이 의미 해석에 있어서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낳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참고 삼아 보여드리는 것인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유 표지가 명사에만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전형적인 소유 구문의 소유물 명사에만 붙는 게 아니라 관계절 구문에서 관계절의 수식을 받는 헤드 나운에도 표시가 됩니다. 꽤 많은 언어에서 관계절의 주어는 반드시 속격으로 나타내야 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중세한국어에서 이런 현상이 있었지만 의무적인 건 아니었죠. 수의적으로 주격과 속격 교체를 볼 수 있었는데, 어떤 언어에서는 의무적으로 속격이어야 되고, 이때 관계절의 수식을 받는 헤드 나운은 방금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소유 형태법에 의해서 표시가 돼야 되는데, 이때 그러면 인칭과 수 자질은 누구의 인칭과 수냐? 그 관계절의 주어의 자질, 인칭과 수에 따라서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절과 관계절의 주어가 같을 때는 그 제기 소유 표지가 사용돼야 되고, 두 개의 주어가 다를 때는, 또는 슈퍼오디니트 클로즈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1인칭, 2인칭, 3인칭, 제기 이외의 표지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때 관계절의 헤드 나운은 관계절의 주어의 소유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나의 살던 고향, 그러면 이제 고향이 나의 소유물인 것처럼 그렇게 개념화를 하고, 그것이 이제 명사 형태법에 반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롱 어원키어의 그런 예를 좀 들어보자면, 그 또는 그녀, 3인칭에서 남성에서 구별이 없습니다. 이제 그가 읽을 책은 두껍다, 이런 뜻인데요. 역시 두껍다 형용사 뒤에 코플러는 현재 시제에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읽을 책, 리터거가 책인데, 그 리터거 뒤에 3인칭 소유 표지가 붙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그 관계절의 주어가 3인칭이기 때문이고, 이제 이거는 이제 이 관계절의 헤드나운이 주어이기 때문에 슈퍼오디니트 서브젝트가 존재한다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3인칭 표지가 붙은 것이고, 9번 네가 먹을 거는 무엇이냐, 이런 뜻인데, 이때도 여머가 이제 thing이란 뜻인데, 관계절 주어가 이제 2인칭이기 때문에 2인칭 표시가 붙었습니다. 이제 10번, 네가 기르는 소 양에게 건초 염을 주었어? 이런 뜻인데, 문두의 C는 이제 문장 전체의 주어입니다. 주었다, 그 기부 동사의 주어고요. 근데 기르는 어후르 혼인, 어후르 소 혼인 양, 기르는 소 양에게, 그래서 이제 에게가 도고, 이제 근데 이때 이제 그 기르다의 주어, 관계절 기르다의 주어하고 문장 전체의 주어가 너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제기 표지가 붙는데, 도와 위가 융합돼서 뒤로 이제 실행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그 possessive morphology가 명사에 표시된 예를 들었는데, 명사뿐 아니라 동사에도 이 possessive morphology가 표시가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절과 종속절의 주어가 동일할 때는 이제 요 종속절 수어에 그 제기 소유 표지가 사용이 되고, 주절과 종속절의 주어가 다르거나 아니면 이제 superordinate clause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제기 표지가 아닌 1인칭, 2인칭, 3인칭 소유 표지가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때 종속절의 수어 동사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그 종속절 주어의 소유물처럼 그렇게 간주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솔롱 어원키어 예를 들자면 나의 달리기는 빠르다. 나는 참 달리는 것이 참 빠르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 명사절의 주어가 속격으로 표시되어 있고 명사절의 수어 뒤에 이제 노미널라이저 붙고 그 다음에 이제 1인칭 소유 표시가 붙었습니다. 12번 내가 음식 만드는 거 볼래? 이런 뜻인데 이제 문장 전체의 주어는 너고요. 나의 음식 만드는 거 할 때 이제 명사절 주어가 me니 속격으로 되어 있고 이제 명사절의 수로 맨 끝에 1인칭 소유 표지가 붙었습니다. 13번 너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말해봐. 그러니까 뭐 딴 사람 의견이 아니라 너 자신의 생각을 말해봐. 이런 뜻인데 이제 문장 전체 주어 이거는 말하다의 주어고요. 자신의 생각하는 것을 할 때 이 명사절의 주어가 문장 전체의 주어와 동일하기 때문에 되기 소유 표지가 붙었습니다. 명사절뿐 아니라 명사절이 아닌 뭐 부사절이나 종속 접속절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14번은 만디에게 이것을 물었더니 만디가 화가 났다, 화를 냈다 이런 뜻인데 내가 만디에게 이것을 물었더니 할 때 앙고가 묻다 동사고 시신이 이제 컨버브 어미인데요. 주절의 주어는 만디고 종속절의 주어는 나로 주어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 종속절 부동사형인데 그 뒤에 이제 1인칭 소유 표지가 붙었습니다. 15번 네가 뭐라고 했길래 만디가 떠난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뭐라고 했길래 만디가 떠난 거야. 이것도 이제 주절의 주어는 만디고 종속절의 주어는 너희들인데 너희들이 뭐라고 말하다 할 때 converb 뒤에 2인칭 복수 소유 표지가 붙었죠. 그다음에 16번 그는 여러 날 동안 술을 마시고서 죽었다. 이럴 때 이제 그 사람이 여러 날 동안 술을 마셔서 할 때 마시다 동사 뒤에 컨버브 어미 붙고 근데 이때는 주절과 종속절의 주어가 그 사람으로 동일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제기 소유 표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솔롱 어원키어뿐 아니라 북부 유라시아의 이와 비슷한 현상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존재하는데요. 이제 생성문법 쪽 학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언어학자들이 절 구조와 명사구 구조 사이에 패럴렐리즘, 평행한 현상이 있다는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명사구 안에서의 possessive morphology라고 하는 거는 주절에서의 주어, 수어, 일치 모폴로지하고 비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 주어가 수어의 일치를 야기하듯이 명사구 내에서 소유주 명사는 소유물 명사의 일치를 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종속절의 경우에는 이게 절인지 MP인지 그 사이의 구별이 조금은 흐려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속절, 특히 명사절의 수어는 그 해당 절의 주어에 의해서 소유되는 것으로 생각될 수가 있고 그것이 그렇게 개념화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형태법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절에서 주어, 수어 사이의 일치 현상이 소유주, 소유물 사이의 일치보다는 좀 더 일반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전자는 있지만 후자는 없는 언어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가능한 함의적 보편소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언어가 소유주, 명사구 내에서 소유주, 소유물 일치를 가지고 있다면 그 언어는 절에서의 주어, 수어 일치도 당연히 가질 것이다 라는
보편성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직 검증된 건 아니고 더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앞으로 검증이 돼야 될 가설입니다만 아무튼 이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둘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티벳어 그리고 인접 언어의 증거성 또는 에고포리시티입니다. 그 티벳어의 여러 속성들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된 현상이 있죠. 암도 티베탄이 대표적이고 아까 홍지성 선생님도 암도 슈프라우분트를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근데 이제 이 티벳 계열 언어들은 어떤 동사의 문법 범주가 존재하는데 그거는 주어의 인칭 그리고 센텐스 타입 이게 평서문이냐 의문문이냐 이 두 가지 자질에 동시에 민감한 그런 범주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거를 이제 증거성이라고 간주하고 어떤 학자들은 이걸 에고포리시티라고 간주하는데요. 보난 또는 바완이라고 하는 이 언어는 계통적으로는 몽골릭 계통의 언어입니다만 이제 영토로는 이제 중국 영토 안에 있고 근데 암도 티베탄의 영향을 아주 강하게 받아서 그 역시 지금 말한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언어가 이 문법 범주가 존재하는데 중국 학자가 분석한 거하고 서양 학자가 분석한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관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국 학자들이 이제 2008년 레퍼런스 그램에서 분석한 걸 보면요, 이걸 증거성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나이트 동사 접사의 시제에 따라서 어미가 있고 코퓰러하고 존재동사에도 긍정 부정형이 분화가 따로 돼 있는데 다 분화가 돼 있는데 주로 디렉트 에비덴셜 직접 증거성은 모음이 2계열의 모음을 갖고 인디렉트 에비덴셜은 주로 O나 A 계열의 모음을 갖습니다. 뭐 이 일반성에서 벗어나는 애도 있습니다. 대체로 이런 형태적으로 이렇게 분화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선 평서문을 보면 나는 본한 사람이다. 나 바운한 사람이다 할 때 이다가 이제 직접 증거성.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내가 국적이라든지 민족 자신의 아이덴티티, 내셔널리티는 자기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 직접 증거성을 쓰고 18번 우리 형에게는 아내가 있다. 또 자기 가까운 가족에게 아내가 있는지 없는지는 너무나 자기가 잘 알고 할 테니까 직접 존재동사 직접 증거성 형태를 썼고요. 19번 그는 바우한 사람이다. 근데 이제 그가 바우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이제 자기가 간접적으로 안 것이기 때문에 코퓰러가 간접 증거성 표시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의문문을 보면요. 너 본한 사람이니? 라고 할 때 코퓰러가 이제 디렉트 에비덴셜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에고포리시티가 연상이 되시는 거죠. 많은 분들은. 이제 평서문에서는 1인칭, 그 다음에 의문문에서는 2인칭의 동일한 형태가 사용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라싸 사람이니? 라고 할 때는 주어가 3인칭일 때는 이제 간접 증거성의 코퓰러가 사용됐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도 그래 라고 코퓰러를 사용할 때도 간접 증거성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제 이 언어를 증거성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인칭과 또 평서문, 의문문 이 구별에 민감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 학자들의 근데 또 견해에 따르면 이거는 이 증거성 표지는 이제 의도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어서 의지가 있을 때는 직접 증거성, 없을 때는 간접 증거성을 쓴다. 이것도 증거성에 대한 연구에서 아주 유명한 사실이죠. 주어가 1인칭인데도 간접 증거성 표지를 썼다는 거는 이거는 1인칭 효과라고 부르는데 주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23번 어제 나는 아팠어. 그러면 이제 주어가 1인칭인데도 간접 증거성 표지를 썼는데 이거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24번과 25번을 비교해 보면요. 내일 우리는 일하는 일을 끝낼 거야, 끝내지 못할 거야 라고 이제 네거티브 코퓰러가 사용됐는데 이제 24번은 이제 인디렉트니까 이거는 우리의 의지에 상관없이 끝낼 수 없을 거야 라는 뜻이 되고 25번처럼 직접 증거성 표지를 쓰면 우리는 끝내지 않을 거야 의도적으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현상은 지금까지 본 예들을 보면 증거성하고 비슷한 면도 있고 에고포리시티하고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프리드라는 사람의 박사 논문인데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에고포리시티가 상당히 오랫동안 conjunct, disjunct라고 불려왔죠. 근데 이제 이 conjunct를 subjective, disjunct를 objective라고 부르고요. 이 오른쪽 위에 표처럼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역시 이 사람이 subjective라고 부르는 거는 주로 모음이 이 계열이고, objective라고 부르는 거는 모음이 오나 아 계열입니다. 26번, 나 간다 라고 할 때 주어가 1인칭이라서 이제 subjective 형태 쓰였고, 어느 집이 너희 집은 어느 거야? 라고 할 때 이때도 2인칭이 의문문이죠. 이럴 때 똑같이 subjective 형태가 사용됐죠. 28번 드로마는 마을로 간다고 말했어 할 때 전체 문장의 주어가 드로마이고요. 근데 드로마가 말했다. 문장 맨 끝에 수로는 이제 objective 형태가 쓰였습니다. 3인칭이니까. 근데 그 안에 말한 내용은 드로마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는 거니까 거기에는 subjective 미래 형태 기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들은 에고포리시티로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동일한 사건도 두 가지 디렉트, 인디렉트 형태가 붙으면 의미 차이가 나타나는데 29번과 30번을 비교해 보면 닭이 닭장으로 들어갔어 할 때 오를 쓰면 내가 직접 봤다라는 뜻이 되고 간접 증거성 30번처럼 하면 이제 자기가 직접 목격했다는 의미가 없는 거죠. 31번과 32번을 비교해 보면 이 말을 네가 했어. 네 말을 네가 했잖아. 근데 31번처럼 직접 증거성 쓰면 내가 직접 들었다 이런 뜻이 되고 이 말을 네가 했어? 이렇게 32번처럼 하면 이거는 이제 자기가 목격하지 못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종합해 보면 이거를 이제 중국 학자들은 에비덴셜 시스템으로 묘사를 했고 서양 프리드는 이제 에고포리시티로 묘사를 했는데 두 가지 다 근거가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쪽 분석이 더 옳은지 판단하기가 좀 어렵고 미래의 과제로 남겨져야 될 텐데 지금까지 관찰한 것들을 이렇게 하나의 표로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네네치의 프리데스티너티브입니다. 프리데스티너티브 또는 데스티너티브는 명사에 사용되는 문법 범주인데 의미는 동사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미래나 비현실 서법하고 비슷한 의미값을 갖는 것입니다. 그 노들링거와 세들러가 2004년에 노미널 텐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논문을 썼죠. 주로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언어 그리고 일부 북아메리카 언어도 좀 언급했습니다만 텐스라고 하는 게 우리 버벌 카테고리로만 알고 있지만 일부 언어에서는 명사에서도 텐스나 무드 비슷한 카테고리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 노들링거와 세들러가 이제 이 북부 유라시아 언어들은 연구 대상을 삼지 않았는데 북부 유라시아어에서 사모예드, 북부 사모예드어의 프리데스티너티브. 그러니까 이게 또 사모예드어가 가장 현저하고요. 다른 북부 유라시아어에도 좀 있는데 이 언어들에서 프리데스티너티브로 한 거하고 사실은 동일한 문법 범주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서양 학자들이 무드의 이제 인디커티브, 서브정티브 얘기를 했고 지구상의 다른 지역 언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레알리스, 이레알리스 무드 얘기했는데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해 왔지만 알고 봤더니 이 두 가지가 사실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유럽 언어들에 대해서 젠더 얘기를 했고 아프리카나 다른 지역에서 노미널 나운 클래스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사실 그 개수가 클래스의 개수가 적고 많고의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현상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듯이 프리데스티너티브와 노미널 텐스, 노미널 무드도 사실은 한데 묶어서 생각해 볼 범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네네처에서는 이제 더 터라고 하는 프리데스티너 마크 그리고 이 언어는 아까 말한 그 퍼제션 범주가 굉장히 활발한 언어인데요. 함께 나타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33번 남자 아이가 태어났다 이런 뜻인데 남자 아이 뒤에 이제 소유인칭 1인칭 단수 소유인칭 언어가 있죠. 그러니까 나의 남자아이, 나의 아들이 태어났다는데 근데 아들이 태어난 뒤에는 나의 아들이지만 태어나기 직전까지는 아직 나의 소유 관계가 명확한 게 아니죠. 그래서 프리데스티너티브가 소유물 명사와 그 소유 인칭 어미 사이에 들어가 있고 34번 뭐든지 종이를 좀 가져다 다오 나에게 가져다 다오 할 때 이제 종이
그가 이제 어떤 사람이 가져가서 아이에게 주면 내 것이 되지만 아직까지는 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종이 뒤에도 1인칭 소유 어미 사이에 프리데스티너티브가 들어가 있고요. 내가 책을 썼어. 근데 그 책은 너를 위한 책이야. 뭐 너에게 줄 책이야 할 때 이것도 이제 너하고 소유 관계가 아직은 이제 미래의 것이기 때문에 프리데스티너티브가 중간에 들어가고 36번 마샤에게 책을 주었어. 내가 마샤에게 책을 주었는데 그 책이 마샤가 가지라고 준 책이 아니라 사실 너 가지라고 너에게 줄 책이다 할 때 이제 너를 위한 책이란 뜻으로 이 프리데스티너티브와 2인칭 소유어미가 되고 37번 이 개는 우리 개가 되었다. 이 경우에도 이제 우리 개라는 그 소유 관계가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이제 프리데스티너티브가 들어갔고 이 책을 나에게 다오. 그런데 기념으로 내가 기념으로 삼게 나의 메모리를 위해서 이럴 때도 메모리 뒤에 이제 그 프리데스티너티브가 이제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네네츠하고 아주 지리적으로나 계통적으로 인접한 NH어에서도 이 더하고 아마 코그네이트라고 생각되는 형태소가 사용이 돼서 39번 술록이 왔다. 근데 그 술록이 그러니까 이제 나의 소유물이 될 술록이 왔다. 40번 그를 위해 썰매를 만들고 있다. 내가 썰매를 만들고 있는데 그 썰매는 이제 그에게 줄 썰매인 거죠. 그리고 이 NH에서는 이 프리데스티너티브 마커가 이 좀 소유 접사하고 같이 나타나는 것이 가장 전형적이지만 떨어질 수가 있어요. 41번. 그래서 나는 아버지를 위해 장작을 만들 것이다. 이럴 때 이제 장작 뒤에 이제 바로 이 형태소가 붙어 있는데 소유 표지와 같이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NH 언어학자들은 요거를 격의 일종으로 기술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격이라기보다는 더 정확히 말하면 프리데스티너티브, 또 노미널 텐스, 노미널 무드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응가나산에도 42번, 뭐 43번, 44번 다 아까 봤던 예와 비슷한 얘기 때문에 시간 관계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우랄어의 공간 격체계인데요. 우랄어는 공간과 관련된 격이 굉장히 세분되어 있고 발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경향성을 보면 일단 트라이폴타이트 로케이션 마킹. 그래서 정적인 위치, 이동의 출발점, 이동의 도착점 이 세 가지를 구별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에스토니아어로 예를 드셨는데 칼럼으로 소스, 로케이션, 골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피겨 그라운드에서 이 그라운드 명사의 내부냐 외부냐 하는 내부 외부 구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토니아어도 위에 인터널, 아래 엑스터널 구별되어 있고, 근데 어떤 언어는 이 내부 외부에다가 제3항까지 추가해서 피겨와 그라운드가 이렇게 접촉하지 않고 떨어져 있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에 표시된 것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고, 그 특수한 몇 가지 격이 더 추가되는 펄러티브, 프롤러티브, 이그레시브, 어프로시머티브 이런 것들이 추가되는 언어들도 있는데요. 이제 웹스어를 보면요. 왼쪽에 아까 에스토니아어와 거의 동일하죠. 예, 구체적인 형태는 다르지만 이제 이 체계는 거의 동일하고요. 오른쪽에 추가적인 어프로시머티브 뭐뭐 근처에, 이그레시브, 스타팅 프롬 이런 뜻이고, 터미너티브는 어디까지 이런 뜻이고, 네, 이런 격들이 더 있고요. 우드무르토에도 7개, 이네시브, 어머 어디 안에, 일러티브, 어머 안으로, 엘라티브, 어머로부터, 이그레시브, 스타팅 프롬, 프롤러티브, along, through, 알라티브, towards, 터미너티브, up to 이런 7개가 기본적인 격에 있고 8개의 문법적인 격이라든지 기타 격들이 존재하고요. 잉그리안에도 5개의 공간격과 6, 7개의 기타 격들이 존재하고요. 헝가리어의 이제 왼쪽 위에 문법적인 격, 오른쪽에 공간격, 그다음에 왼쪽 아래에 기타 격들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제 카렐리안의 경우에도 비슷한 체계를 볼 수가 있고요. 우랄어는 아니지만 축치어에서도 공간 관계를 인코딩하는 격 수단이 상당히 발달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중국 영토 내의 사이노 티베탄어의 이제 뉴머럴 클래시파이어 수분류사인데요. 그 중국 쪽의 양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우리 프로젝트 팀의 박성하, 박은석, 유현조 세 분 선생님이 2편의 논문을 쓰신 게 있어서 그 논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4개 언어를 조사를 했는데요.
그 어순을 나타내기 위해서 수사는 1로, 양사는 C로, 명사는 N으로 표시했으면 논리적 6개의 어순이 가능한데 하나는 존재하지 않고 5개는 다 보입니다. 하나가 안 보이는 거는 수사와 양사가 명사를 사이에 두고 분리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체계는 좀 이상하죠. 나머지 5개 이제 그 어순 유형인데 1CN 수사 양사 명사 중국어 같은 타입이죠. 한 마리 개 이런 유형이고 N1C 개 한 마리 이게 더 넓고요. 근데 이제 이것이 도미넌트한 어순이지만 기타 다른 마이너한 어순도 같이 공존하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명사, 양사, 수사 이것이 좀 소수가 있고 어느 하나가 도미넌트하지 않은 그런 언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예들을 수사, 양사, 명사, 명사, 수사, 양사, 명사, 양사, 수사 이 3가지 예를 52, 53, 54에서 예문을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2가지 어순은 지배적인 어순은 사용되지 않았고 하나의 지배적인 어순이 존재하지 않는 언어가 이주라는 언어인데 이 언어에 3가지 어순이 55, 56, 57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언어 내에서 어순의 변이가 많이 존재하는데요. 그럴 때 이제 지배적인 어순과 그렇지 않은 어순을 알 수가 있고 특히 카다이에서는 수사, 양사, 명사 어순이 지배적인 어순인데 이거는 아마 중국어의 영향이 큰 것 같고 그 외에 다른 어순을 더 가지고 있는 언어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 수사가 1일 때 특히 이제 어순의 변이가 있는데 그 수사가 이제 고유어냐 아니면 중국어 차용어냐에 따라 이 어순 차이를 보이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언어 내에서의 어순 변이 유형을 보면 이제 1CN, CN1 타입 뭐 등등 이렇게 4가지 유형을 제시했고 네 번째 링가오에서 3가지 어순이 가능한데 이 3가지 어순이 사용되는 조건을 아래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수가 2 이상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중국어 차용어냐 고유어냐 이런 요인에 따라 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들 이제 수사와 양사가 한 덩어리를 이길 때 이걸 Q라고 하면 QN, NQ, QNQ 이 3가지 타입이 넓게 보면 존재를 하고요. 이것들을 어순의 통계를 아래 표와 같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3분이 또 쓴 또 하나의 논문에서는 이제 어순, 이 양사와 수사, 양사, 명사의 어순하고 다른 어순의 상관관계를 조사를 했는데, 예, 이 상관관계가 왼쪽은 좀 약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강한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가장 강한 상관관계는 동사, 목적어 어순, 그 다음에 부치사와 명사의 어순입니다. 그래서 이 수사, 양사, 명사의 어순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고 이제 부치사와 속격의 어순하고 상당히 상관관계가 깊다. 그래서 OV, VO 어순, 동사, 목적어 어순하고 상당히 또 상관관계, 이거 그린버그가 일찍이 다 지적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과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준 선생님 발표 감사합니다. 그 중국과 구소련 영토 내에 있는 소수민족의 언어들에서 발견되는 흥미로운 문법적인 특징들을 6가지를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시간이 다 됐지만 점심시간, 다음 점심시간이니까 점심시간 조금 할애해서 질의응답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일단 그 채팅창에 보면 아플라 교수님께서 영어의 그 프리벤티브 그 분류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나 해두신 게 있고, 그 다음에 에거프리시티와 에비덴셜리티에 대해서도 또 언급을 해놓은 게 있으시니까, 제가 보기에 이제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스톱 히팅 미 하고 돈 히트 미 2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거는 좀 언마크드고 스톱 히팅 미가 마크트라고 하면 이것은 타입 5로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한번 그 채팅창 보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라플라 선생님 코멘트 중에 2번째 거는 지금 제가 그냥 방금 봤는데 이거는 이따 라플라 선생님 발표에서도 뭔가 좀 언급이 있으실 거라고 하니까 그거는 그냥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질문이
예, 잉글리시가 어떤 타입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예, 저도 뭐 이게 그냥 지나가면서 잠깐만 언급했는데, 예, 나폴라 선생님 도움 말씀을 참고해서 더 앞으로 탐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뭐 전문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옥 선생님? 아, 딴 사람이 안 하니까 제가 하나만, 아까 우랄어나 뭐 사모예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스페이셜 공간의 그 분화 양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에서 바깥으로냐, 아래에서 위로냐, 뭐 여러 가지 그 분화 양상들이 그 핀란드라든지 뭐 에스토니아, 뭐 우랄, 사모예드 뭐 이런 데 많이 나타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언어일 때 되게 그 격이 이렇게 많이 분화되면은 그 관계를 맺고 있는, 그걸 지배하고 있는 서술어에는 그런 그 표지들이 아마 많이 분화돼서 안 나타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이제 한국어하고 짝을 지어 보면은, 한국에서는 저도 옛날에 그런 논문을 하나 썼었는데, 동사하고 그 장소 명사의 관계에서 아니냐, 바뀌냐, 위냐, 아래냐 이런 것들은 한국에는 그 격표지로 표현되고 인코딩 되어 있지는 않죠. 그걸 안 돼 있으니까 그걸 컴펀세이션 하기 위해서 동사에 붙는 일종의 저는 그 serial verb construction이라고 볼 수도 있고, 보조동사 구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구성을 통해서, 예를 들면 방에서 뛰어나왔다, 방에서 뛰어 들어갔다, 방으로 뛰어 들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뛰어 들어가다, 뛰어 나오다, 뛰어 올라가다, 뛰어 내려오다, 뭐 이런 식의 그 방향을 나타내는 뭐 디렉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조동사의 그 구성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한국어에는 특성이다, 이렇게 저는 봤는데, 제가 좀 말이 길어서 죄송한데, 그 사모예나 이런 데서는 아마 그런 것들이 명사의 격구분이 이제 세분화되니까 동사에 딸려 있는 그런 것들은 아마 많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관찰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목종 선생님 지적은 상당히 타당한 일리가 있는 포인트인데, 이 노미널 모폴로지가 복잡해짐에 따라 버벌 모폴로지는 상대적으로 단순해도 되는 서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추가로 검토를 해보겠고요. 근데 이제 한국어에서 동사로 들어가다, 그러니까 물론 가다 오다라는 동사 두 가지로도 이제 화시적인 다익틱한 측면을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다, 나가다, 올라가다, 내려가다 같이 안으로냐, 밖으로냐, 위로냐, 아래로냐 이런 방향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제 이 우랄어의 공간 관련 격이 나타내는 군화 양상은 그 한국어의 그 들어가다, 나가다, 올라가다, 내려가다 네 가지보다 훨씬 좀 더 세분되어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공간 관계의 분화 양상에 있어서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는 언어라는 거는 이제 동사 쪽을 보지 않아도 일단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동사 쪽하고 트레이드 오프 관계는 저희가 미처 못 봤는데 앞으로 좀 잘 더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질문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이제 마지막에 저희 디스커션 세션이 있으니까 그때 질의응답을 더 추가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으로써 섹션 1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발표자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ction 1 is over and we are going to have a lunch time, and section 2 is about to happen 1 p.m. 감사합니다. 네, 모두들 수고하셨고 1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점심 식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